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주요 조간신문들의 일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윤 대통령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대우조선 사태의 공권력 투입 임박이다라고 헤드라인이 좀 뽑혔습니다. 10조 원에 달하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은 일부 노조원의 불법 파업으로 모처럼 찾아온 수주 호황을 살리지 못해 이미 7천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은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든 사든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 현장에서 법치주의라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이 말이 공권력 투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른 일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세계 8번째 우리도 초음속 전투기 띄웠다라고 하는데 전투기 모습 보이시죠? KF-21로 불리는 전투기인데요. 우리가 스스로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33분 동안 첫 시험 비행을 했고요. 2028년까지 개발비만 무려 8조 8천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최강 F-35와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 전투기 역시 이 스텔스 기능을 일부 갖추고 있어서 4.5세대 전투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성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됐습니다. 대단한 쾌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자주국방 향한 쾌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하이닉스, 애플도 투자 스톱, 긴축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공포다라고 하는데 아래라는 게 리세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계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경기 침체의 여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서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투자 위축이 본격화하면 일자리도 줄어들겠죠. 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작년에 세웠던 투자 계획은 당연히 바뀔 가능성이 존재한다. 원재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계획이 잘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다 세우려고 했던 4조 3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일단 스톱했다라고 합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다른 신문 보겠습니다. 자, 어제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들어왔죠. 한계 뛰어넘은 우상혁 세계 선수권 첫 은빛 점프다라고 하고 있는데 한국 육상의 희망 우상혁 선수가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 35의 바를 넘으면서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아깝게 은메달 차지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선수가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딴 것은 이번이 두 번째가 됩니다. 과거에 이제 한번 경보에서 딴 적이 있었죠. 스마일 점퍼라는 별명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항상 점프를 하면서 웃는 얼굴을 빚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는데 요즘 많이 안 좋은 일들이 많은 우리 국민에게 아주 청량감 그리고 아주 시원한 웃음을 좀 선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 오창석 시사평론가,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공권력입니다. 앞서 신문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 점거 시위와 관련해서 이 정부가 공권력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많이 기다렸다. 파업 현장 달려간 두 장관.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대로 불법 파업에 대해서 국민이나 정부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는 언급을 좀 했죠. 이에 따라서 이창석 노동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거제로 헬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경찰청장 후보자 역시 이쪽 현장을 좀 찾았습니다. 자, 이 틀이 좀 보이시죠? 이 지금 정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 하청 노동자 부지회장이 이렇게 스스로를 결박한 상태에서 이창석 노동부 장관과 대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노동자는 절박한 자신들의 처지를 알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창석 장관은 정부를 믿고 파업을 풀어달라 그러면은 대화 타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정부를 믿고 파업을 풀어달라. 공권력 투입된 제2의 쌍용차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가 강하게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에는 당연히 대형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갖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된 영상 보고 와서 이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공권력 투입까지도 생각하고 계신지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어느 정도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대우조선해양 산해하청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 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되어야 합니다. 네, 앞서 신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정식 장관은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어려움을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청 노조 쪽에서는 노동부 장관이면 노동자들이 왜 투쟁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공권력 투입 얘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권력 투입 여부가 본격적으로 주말쯤부터 시작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은 안전진단을 먼저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농성 중인 노조원 7명을 해산 및 검거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현장에는 신호통 5개를 추가로 반입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자칫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에는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친희영 변호사님, 지금 정부의 입장,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의 입장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공권력 투입이라고 하는 사태까지는 좀 가지 않아야 되지만 정부로서는 이제 불법 파업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판단을 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됩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예. 타협과 합의가 먼저죠. 다만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 우리 윤 대통령의 말씀처럼 사실 이미 지금 보면은 한 달 반 이상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타협으로 해서 끝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대우해양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파산 지경에 이르렀었는데 이게 국민의 혈세가 한 7조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한 달 반 사이에 한 1조 원 가까이 까먹었다는 거예요. 거의 국민의 혈세로 살려놨더니만 지금 파업하고 있는 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 1조 가까이 전체 들어갔던 돈의 한 15% 정도를 까먹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부분이 정상인가에 대한 의문이 국민들로서는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지금 보면 뒤에 지금 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청주에도 보면은 한 110개 업체에서 한 11,000명 정도 직원이 되는데 실제 지금 여기에서 파업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한 12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나머지 98%는 이미 임금 협상으로 다 타결해가지고 끝났는데 아주 극소수의 인원들만 이와 같은 그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럼 나머지 98%는 바보입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결국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요청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 또한 현 상황과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협을 한다고 하면은 대우조선과 하청업체도 살고 본인들도 살 수 있는 제3의 방법 지금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 또한 이번 주말 정도가 되면은 이게 그 경찰력이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 진짜 발생하는 것은 아무도 지금 바라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막판 지금 타협이 여지가 있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왜 이런 불법 점거, 파업 사태가 일어났을까? 일단 하청 노조 쪽에서는 30% 깎인 임금을 다시 되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받았던 월급보다 그 이후에 쭉 계속 조선업 불황,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임금이 계속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실적이 좋아졌으니 당시에 받았던 임금 수준만큼 올려달라. 그러니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원,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청 노조를 관리하고 있는 협력업체에서는
물론 조선업 경기가 최근 살아난 건 사실이지만 당장 입금이 되는 게 아니다. 수주대금 받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린 만큼 지금 당장 올려줄 수는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양쪽의 입장을 이제 화면으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하청노조 입장, 원청 직원 임금이 3% 깎일 때 하청 직원들은 30%가 삭감이 됐다. 그래서 임금을 정상해달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용주인 협력업체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다. 지금 실적이 오르지만 입금은 18개월이 지난 다음에 오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우조선 노조가 있고 그 노조 밑에는 또 하청 노조가 있습니다. 이 하청 노조가 대우조선을 상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협력 업체들과 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협력 업체들로서는 뭐 해줄 수 있는 수준이 없다 보니까 대우조선 원청 업체의 이 독을 이제 점거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자, 어찌 보면 노노 갈등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하청 업체들의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사회가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게 노조들의 주장이고 정부로서는 더 이상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파업 그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뭐 좀 복잡한 관계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자 김종국 행정님, 이 두 하청노조와 협력업체 간에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원청업체라든지 정부가 좀 나서줘야 되는데 원청업체인 대우조선 해양이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예. 초유 사태인데 예를 들면 하청업체의 파업과 관련해서 총리, 그다음에 산자부 장관, 그다음에 노동부 장관, 거기다 또 행안부 장관까지 예를 들면 강력하게 예를 들면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 자체가 제가 볼 때 상당히 예를 들면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사안 자체의 특수성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 자체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방지하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타협,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됐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조선산업 자체가 경쟁력이 떨어졌던 거 아니겠어요? 가장 큰 문제는? 그때 이 문제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는 기업에게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6년 동안 어떤 형태로든지 하청, 기업에 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30%의 임금 삭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동의했던 것이고 그만큼 인내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제 업황이 좀 상황이 좋아지고 있으니 거기서 임금을 좀 인상해달라는 요구란 말이에요. 좀 그렇다면 이렇게 강경대응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부든 아니면 원청, 대우, 뭐 조선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더 진일보된 방식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안 되는 인원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데 저 정도의 절박한 파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권 싸움이란 말이에요. 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계속 정부가 압박을 하기보다는 협상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번 주가 지나서도 계속 파업하게 되면 강경 진압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그런 강경 진압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냥 파업을 그만두게 되면 하청업체에 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완전히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정부가 계속 내려가서 특히 행안부 장관이 내려가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강압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나 원청이 또 진일보된 제안을 내세우고 그런 상황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제가 볼 때 그런 의지는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 자, 기업이 망하면은 노동자들은 월급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기업은 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죠. 양쪽 모두 절박한 상황인 만큼 조금 더 합리적으로 중간 타협점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스타 장관, 스타 대통령이 아니라 스타 장관, 이게 무슨 말일까? 신문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장관들이 스타되라, 스타 CEO 키운 이건희처럼 되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방송이든 신문이든 장관은 언론에 자주 등장해야 한다. 대통령이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와도 좋다. 장관이 이 정권의 스타가 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안을 점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책임감을 갖고 필요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직접 발로 뛰고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해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청와대 대변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스타 장관들이 원팀이 되어서 국정을 운영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잘하든 못하든 자주 언론에 나와라. 언론에 장관들만 보이고 대통령은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와도 좋다. 자신감을 갖고 언론에 자주 등장해서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자주,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자주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께서 알지 못하고 실제로 체감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 평론가님, 대통령이 스타 장관, 또 자신은 스타 CEO를 키운 이건희처럼 되겠다고 한 이 맥락은 뭘까요? 사실 저거는 하나마나한 얘기 아닌가요? 스타 CEO처럼 만들려면 일단 장관을 스타 CEO가 될 만한 제목을 뽑아야 되는데요. 지금 임명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아직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언론사에서 논문 투고 금지된 사실을 보도했었죠. 또 최근에는 어제입니다. 박순애 장관 아들 학생부에 뭐 알아서 써오면 반영해주겠다라고 해서 학생기록부에 관여한 느낌이 또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스타 CEO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타 장관 제목부터 좀 알아보는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어떤 스타가 되길 바라는 거냐. 지금 앞선 주제도 마찬가지거든요. 행안부 장관과 고용부 노동부 장관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질계에 있는 원청과 하청의 갈등, 원청과 하청의 처우,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원청은 3% 깎일 때 하청은 30% 깎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2014년부터 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청 직원들은 만약에 월급이 100만 원이었으면 3만 원이 깎인 채로 8년, 6년이 왔고요. 하청 직원은 30만 원이 깎인 채로 이렇게 왔습니다. 스타 CEO가 되려면 하청 업체의 직원들과 원청 업체 직원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서 그 기업한테 요구해야 되지, 하청 업체에 파업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 마치 나쁜 것처럼 우리나라 조선 수주를 다 망친 것처럼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대우조선 해상에서 25년을 일했는데 월급이 2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몇백 원 넘고요. 내년 최저임금 인상될 기준이 9,620원보다 낮습니다. 25년 일했는데 250만 원이면요. 어떤 노동자가 숙련공이 되고 싶어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조선업계가 기업만 있어서 됐습니까? 원청 직원만 있어서 됐습니까? 하청의 숙련공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 온 겁니다. 스타 CEO가 되려면 현장의 판단을 잘 알고 현장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들어야 되는데, 지금 스타가 되라라고만 얘기하면은 이거 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타 CEO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앞서 했던 대우조선 파업 문제에 대해서 발언권을 안 드렸더니 막 쏟아내신 것 같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님, 대통령이 자신은 빠져도 좋으니까, 자신은 화면에서 사라져도 좋으니까 장관들이 나서서 조금 더 각 정부 부처의 정책들을 조금 더 국민에게 홍보하라. 이 말의 맥락, 숨은 맥락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셨던 책임 장관제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고요. 물론 대통령께서 모든 정책과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부분까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각 부처의 장관들께서 국민들께 직접 각 부처에서 움직이는 어떤 정책들을 설명하는 것은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그런 일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스타 장관도 전 다 맥락이 다 맞닿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군대를 좀 비교해 보면 군대에서도 사단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장이 있으면 그 밑에 인정작군에서 인사작전 정보 군수참모들이 다 있습니다. 그 참모들이 각 부처에 있는 부처가 아니라 참모처에 있는 사안들을 사단장에게 보고를 하고, 사단장은 결심하고 결단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결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처의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자신 있게 하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결심하고 책임지는 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관들이 열심히 소통하라라고 한 이유, 다음 기사와 혹시 관련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른 기사 좀 보여주십시오. 자, 지지율 하락의 이유는 원인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하겠죠. 혹시 최근에 이 지지율 하락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국민이 잘 몰라서, 언론들이 잘 몰라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서 혹시 지지율에 이렇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정부가, 그리고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 홍보를 좀 해서 지지율 만회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도어 스태핑에서 했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지금 60% 넘게 나오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시고 또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잘 알면은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김용태 최고위원님, 언론이 잘 알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열심히 일만 하고 노력만 할 뿐 지지율을 왜 떨어지는지 언론이 잘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김용태 최고위원은 언론에 잘 나오시니까 원인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경제 위기부터 시작해서 그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대한 어떤 뚜렷한 해결책이 없이 예. 뭐 인사 문제라든지 뭐 대통령실의 어떤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당 지도부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연계해서 계속 말씀드리면 스타 장관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통령께서 도어 스태핑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저는 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면은 과거에 제가 이명박 정권 때 대통령께서 직접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직접 브리핑도 하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 선동과 있었지만 모든 책임을 다 대통령께서 지게 되셨거든요. 저는 예. 그때 당시에 사실 농림부 장관이 직접 이런 것을 브리핑하고 국민들께 설명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졌다면 정권의 어떤 지지율에 대해서 조금 덜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명박 정권 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각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설명하는 것, 물론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해야겠지만 장관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지율 하락 원인을 언론이 잘 알 것이다. 자신은 잘 모른다.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다. 열심히 노력할 뿐이다. 이런 대통령의 메시지의 숨은 맥락은 뭡니까?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결국 그 마이웨이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열심히 한다. 우리의 깃발을 들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그와 같은 진정성을 국민들이 알아줄 것이다. 예. 이렇게 지금 출근길 기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만 들어가셔서 이 수석 비서관과 장관들한테는 좀 더 열심히 하고 현장에서 가고 CEO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대외적으로는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조금 더 국민들의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싶은 그 마음이 읽혀지는 것 같은데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뭐 그 삼성과 같은 CEO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제가 찾아봤더니만 2000년대 중반에 세계를 움직이는 삼성의 스타 CEO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한 16명, 예를 들어서 뭐 진대재, 뭐 이학수, 윤종영, 황창규 이런 정말 굵직굵직한 삼성의 오늘을 만들었던 CEO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그 7가지 비결 중에 첫 번째가 도전 의식을 가지고 대의 명분을 가지고 나가라. 또 그리고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또 그리고 현장을 열심히 뛰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윤석열 청와대가 아니고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좀 더 그와 같은 액션 플랜을 이 행정부와 이 장관들에게 좀 주면서 어떤 그 지침을 주면 좋겠는데요. 열심히 하는 것도 좋다고 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홍보를 좀 해라. 보수는 열심히 일만 하면 국민이 다 알 거라 생각하는데 좀 더 언론에 우리가 CEO가 나서서 또 열심히 홍보하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국민과의 어떤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하나의 좀 좋은 아이디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눈에 적합한 정도의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라고 싶습니다. 예. 이제 장관들도 도어 스태핑을 해야 되나요? 근데 각 부처 출근길에 기자들이 다 이렇게 서서 장관들이 한마디 하는 걸 기다리고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대내외 악재로 인해서 30% 지지율로 고전하는 데 대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죠? 기사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지지율 0%, 1%가 나와도 바로잡아야 할 것을 제대로 바로잡고 싶다. 이만큼 지지율이 떨어져도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겠다라는 의지가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어 스태핑 관련해서요. 좀 오늘 기사가 하나 좀 있는데 더 보겠습니다. 국민 가려움 못 긁는 도어 스태핑, 대통령 메시지 재정돈해야라고 해서 박근혜 정부 첫 비서실장인 허태열 비서실장의 인터뷰 기사가 중앙일보에 실렸습니다.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30%가 무너져서 20% 정도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자, 왜 지지율 위기 상황에 몰렸을까라고 했을 때 3가지 원인을 꼬집었습니다. 먼저 아주 근소한 차이로 대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반대파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 근본적 한계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다른 원인으로는 장관 인사 논란 그리고 도어 스태핑을 꼽았습니다. 이 도어 스태핑과 관련해서는 갈수록 메시지가 정돈되지 않아서 역효과가 났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윤 정부의 경제 메시지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종국 평론가님, 지금 허태열 전 비서실장도 일반 국민이나 여기 나오시는 네 분 패널이 분석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소한 대선에서의 근소한 차로 이긴 것,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반대하는 국민도 많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인사 논란, 도어 스태핑, 또 윤석열 정부만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이 보이지 않는다. 원인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 대통령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언론만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볼 땐 저기 허태열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진단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예, 어떤 부분이 또 따지고 보면 구조랑 남 탓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세 가지 원인이라는 게 0.73%?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구조를 모르고 대통령의 일을 시작을 했나요? 저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소위 관철시켜내고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핵심은 대통령께서 보여주고 있는 자세와 태도 문제예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거죠. 언론에게 원인은 언론이 잘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도나 잘 해결하겠죠.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세요. 예. 그전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국민만 보고 일하겠다. 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거예요. 그다음에 언론에서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전 정부 탓을 하세요. 그다음에 아픈 데를 물어보시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이 원하는 걸 하셔야 돼요. 그럼 국민이 원하는 게 뭐냐? 누구에게 들어가겠습니까? 현장에 가시거나 야당의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제가 볼 땐 현장에 자주 간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요. 야당들이 주장하는 걸 주의 깊게 듣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없어요. 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지율이 확산될 수 있겠습니까? 구조적 원인 0.73% 차이밖에 안 난다라고 얘기하면 그 반대했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수야대가 장애물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다수인 야당을 만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불황이라면 경제 문제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반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를 들면 지지율이 반전될 수 있겠습니까? 자세와 태도를 바꾸시고요. 좀 싫은 소리를 들으세요. 저는 그것이 전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허태열 전 비서실장이 제안한 것도 뭐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배석자 없이 독대 보고를 받은 것을 거론하면서 적절치 않다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대통령은 각 기관 핵심 인사들과 둘러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보다는 대통령의 부족한 점을 메울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창석 평론가님, 지금 야당이라든지 아니면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의 강력한 저항, 그리고 국회에서의 여소야대 상황,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현 정부가 출범한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김정국 행정관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야당이라든지 이런 반대했던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더 많은 얘기를 듣는 모습으로 갔어야 되는 것인가? 어느 쪽이 정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찬석 평론가가 보실 때는 지금 야당은 현 정부에 잘 협조하고 있다고 보세요?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예. 그리고 여소야대다 이 구조 하나와 대외적인 세계적인 경제 불황 이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요. 전자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강력한 법안, 개혁 법안이 있는데 민주당이 발목을 잡은 적이 있습니까?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도 있지만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장관 임명이라든지 구급 공무원 채용이라든지 무슨 뭐 광주시장 후보 아들이 6급으로 채용이 되어 있다든지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든지 또는 신모 씨가 갑자기 나토 정상회담에서 참석했다든지 이거 민주당이 보낸 겁니까? 그러니까 여당 리스크예요, 여당 리스크. 그러니까 야당 탓을 하기에는 아직 야당이 뭔가를 하질 않았어요. 예. 여당에서 문제가 터지고 나서 야당이 그거를 공세적으로 취한 포지션이죠. 근데 누구나도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매번 이 자리에 나와서 매주 수요일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이렇게 매일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불리한 질문은 흘리고요. 유리한 질문만 원리 원칙적인 답변만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도 마찬가지거든요. 강제 북송 사진대는 공개됐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다. 근데 이 질문 이어지는 질문이 바로 등장한 것이 이딴 채용 논란 때문에 국정조사 요구 목소리까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적어도 형평성을 맞추려면 앞에 질문과 똑같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두 번째 질문에서 다른 말씀 또 없으세요? 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니까 도어 스태핑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고 예. 굳이 왜 다 대답하려고 하느냐라는 이런 날설인 말이 여권 내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가장 큰 리스크는 여권 스스로가 만들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영태 최고위원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옥차석 시사평론가께서 엄청 세게 지금 오히려 여당이 잘못했고 오히려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김종욱 행정관님이나 오창석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 여당과 정부에서 새겨들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지점도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 여당과 당정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일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었고 책임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허태열 전 비서실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당시 약속을 지키는 게 첫걸음이다. 김 여사가 정상 외교에서 대통령과 함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적 인력이나 기관의 지원을 받는 국내 활동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순리대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뭐 제2부속실을 다시 부활시켜라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허태열 전 비서실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야당 김건희 여사 입김 제일 셌다더라. 여당 문재인 이재명도 비공개 채용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연이어서 계속 양쪽이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내로남불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 묻자 원인 알면 이 부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과거에 비공개 채용을 해놓고선 지금 자신들을 사적 채용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세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얘기입니다. 사적 채용이 아니라 공적 채용을 한 것이다라고 했고 이재명 전 도지사의 경우에도 5급 비서관이라는 버카 논란의 당사자 배소연 씨도 공채 없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김현지 비서관의 경우도 그렇게 채용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페이스북에 비서실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 행정요원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고 채용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행정요원이 누구냐 하면은 윤 대통령과 상당히 오랜 친분이 있는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입니다. 지금 대통령실 6급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자, 9급에 의해서 6급 공무원, 그것도 이제 사적 채용 아니냐 이렇게 야당은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무슨 소리 하느냐,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채용이 됐다. 오히려 문재인 이재명 지사가 비공개 채용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분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것이 과연 적법한가 아니면 불법적인가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부나 다 있었던 것 같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공정이라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 예. 평등과 정의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을 같은 것처럼 자꾸 호도하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른바 늘공, 시험을 쳐서 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어공, 어쩌다가 공무원, 선출직이라든가 아니면 그에 관련되는 정부직, 별정직은 그 라인 자체가 다릅니다. 철길 자체가 다른데 마치 철길 자체가 다른 거에 그거를 그 일반직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악의적인 프레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지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그 내로남불이냐 하면은 예. 사실 문재인 대통령 탁현민 비서관 시험 쳐서 들어왔습니까? 히말라야 산까지 같이 갈 정도로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어떤 친분 때문에 해준 거 아닙니까? 또 지금 그 어떻게 보면 김정숙 그 여사 같은 경우에는 6급 그 패션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가까이 있던 패션 어떻게 보면 단골의 딸이었던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 뭐 프랑스 국적까지 해서 국적 논란이 있었고 또 이재명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아까 얘기했던 5급 뭐 6급, 7급, 9급도 아니고 5급 예. 그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배모 씨는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국장이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적 인연으로 하면 그것보다 더 큰 인연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비판은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비판은 하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됐다고 하면서까지 국정조사라는 얘기까지는 안 합니다. 오히려 국정조사 한번 하면 전 오히려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문재인 정부 또 그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에 있었던 분들을 어떤지 심지어 지금 그 경기도의 김동연 그 어떤 비서실은 어떤지 한번 까보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게 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점에서 좀 일하도록 좀 놔뒀으면 좋겠다. 뭐 사적 뭐라고 하는데 이제 시작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결국 그 윤석열이 얘기하는 공정은 능력주의 아닙니까? 실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픽업하는 것이 윤석열의 철학이라고 한다고는 그 철학이 맞는지는 좀 더 지켜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창석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경기도지사 배소연 씨 소고기의 논란의 주인공인데 배소연 씨 문제라든지 아니면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거 이거는 사적 채용 아닌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점이 분명히 있죠. 지금 안정권 씨 누나 안수경 씨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 사람이 그전에 어떠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대통령 집무실로 갔는가에 대한 논란을 제기했던 겁니다. 근데 그 혹시 지금 안정권 씨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이 유튜브 공식 지정으로 폐쇄가 됐어요. 왜 폐쇄됐냐? 5.18 민주화운동 폄훼하고 왜곡하고. 근데 거기 영상에 같이 등장을 해서 같이 업무를 진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한 것이지 별정직이라는 것은 어떤 정권이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김동연 지사 지금은 안정권 씨 누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 씨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 씨도 마찬가지고요. 우 씨 한 명만 가지고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중첩이 되어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우 씨의 네. 경우와 배소연 씨의 경우 그리고 김정숙 여사 디자이너 딸의 청와대 채용 요거는 다른 케이스인가 같은 케이스인가 그거를 좀 여쭙고. 저는 뭐 다른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우 씨가 만약에 그동안에 캠프에서 운영을 할 때 정말 핵심 논란, 핵심 인력이었다면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았고요. 예. 지금 강인선 대통령 집무실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핵심 인력으로 일하지 않은 사람이 채용되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다라고 했거든요. 강인선 대변인 조선일보 기자다가 바로 대변인실 가셨죠? 캠프에서 어떤 핵심 인력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본인 스스로가 뒤섞고 있어요. 저는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별정직으로 지명해서 들어가야 된다 봅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떠한 일을 했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캠프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데려왔다. 근데 나는 무슨 일을 했죠? 조선일보에서? 근데 뭐 대변인 얘기를 제가 뭐 옹호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만 네. 뭐 캠프에서 열심히 일했던 분도 대통령실 가고 청와대 가고 네. 또 캠프에서 일은 안 했지만 사회 곳곳에서 쓸만한 인재가 보인다라고 하면 그분은 캠프에서 일 안 해도 발탁해서 채용하는 게 너무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그 우 씨에 한해서만 예. 대통령실의 강인선 대변인이 답변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남겨야 되는 거죠. 그게 뒤섞여 있는 겁니다. 본인은 캠프에서 일하지 않았지만 채용이 됐고 예. 우 씨는 캠프에서 일했기 때문에 채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안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지명직은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등장하더라도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해명하면 되는 거예요. 캠프에서 어떤 일을 했고 이 일 때문에 뽑힐 수밖에 없었다. 그걸 국민들이 납득하면 넘어가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납득하지 못하면 공격을 하는 민주당이 공격받을 수 없는 겁니다. 대변인이라든지 홍보수석 뭐 이런 급들은 굉장히 이제 고위직 행정관까지만 해도 이제 고위직이니까 사회 전방위적으로 이제 좀 좋은 인재를 발탁하는 차원에서 쓰는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뭐 6급부터인지 5급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캠프에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도 이제 발탁해서 쓰는 이제 좀 여러 경로가 있죠.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안정권 씨 여동생 얘기했는데 책임지고 사퇴했어요. 책임지고 사퇴했어요. 보수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비판을 했을 때 책임지고 사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에 어땠죠? 임명할 무렵에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에 있고 하면서 가르치면서 그 여성의 그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그 여성 폄하적인 예. 그 평가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그 다른 성적 취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책임졌습니까? 끝까지 있으면서 이른바 취임이 끝날 때까지 같이 있었던 것이고 나아가 아까 그 뭐 강선 그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듯이 실력이 되고 하면은 그것은 열심히 해서 픽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경로가 있는 것인데 그걸 마치 이렇게 다 섞어서 뒤집어서 어떻게 보면 트랙이 다른 것을 같은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사실을 호도하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걸 물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배소연 씨 5급 그 비서관 그리고 또 김현지 씨 비서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으면은
그거에 대한 해명은 안 하고 꼭 다른 걸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것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해명이 안 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하다는 비판을 어떻게 보면 비껴나가기 어렵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 탁현민 행정관 얘기했는데 예. 그때 비판하셨으면 지금 윤재순 총무비서관 성비위 발언 시 쓸 때 잘못된 성인식이 있다라고 했으면 잘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탁현민 비서관은 그렇게 욕하고 나서 윤재순 시인은 그대로 채용했죠? 똑같은 겁니까? 다르잖아요. 정도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도가 다르다고 해도 계속해서 비판을 예. 했다면 동일한 잣대를 해야 되고 안수경 씨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제 JTBC 보도인데 투잡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안정권 씨 유튜브 채널 사회이사 예. 계속 역임하고 있었대요. 공무원 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나가면 당연히 이사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분은 뭐 저희들이 지금 다뤄야 될 대상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고 하는 이 말들은 참 모든 정권의 정부에 대해서 그냥 공통으로 공용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국 행정관께서도 할 말 있으시면 발언께 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 두 분 다 드리고 이 문제 예.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 배소연 의혹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는 모르겠는데요. 경기도는 제가 공채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시험 예. 보지 않았겠죠, 당연히.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부분 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계속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전 정권 또는 상대당을 비판하는 문제가 되게 많은데요. 좀 그렇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면 언론이 문제 제기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민주당이 제기한 게 아니라 언론이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제기했더니 제기된 내용이 타당하니까 야당이 문제 제기했다면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그게 문제가 있다, 맞다. 조치 사항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뭐 국민의힘이든 대통령실이든 전 정권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서로 나쁜 짓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현 정부가 욕을 얻어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문제 제기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능력을 검증했지? 캠프에 있다가 다 능력 검증되는 거 아니거든요. 캠프에 다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어떤 능력이 검증이 됐는지 또 하나는 몇몇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예를 들면 뭐 구급 행정요원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씩 후원금을 내는 이런 문제들이 겹쳐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죠. 아니 구급 행정요원을 가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압력을 넣어야 될 정도인 거고 1,000만 원씩 후원금을 낼 수 있어라는 이런 의구심이 분명히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해소를 해야죠. 그래야 그 구급 행정요원 같은 경우도 일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적어도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명확하게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아주 과도하게 공격을 한다면 문제 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사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정부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뭔 잘못이야? 전 정부가 잘못했으면 전 정부도 잘못인 거죠. 둘 다 잘못한 거죠.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 이 야권을 중심으로 탄핵 얘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김민석 의원에 의해서 박주민도 세간의 탄핵 얘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용태 최고위원님,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좀 100일이 좀 안 됐어요.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좀 뭐랄까 이 집권 여당으로서 보면 불쾌한 일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좀 이게 듭니다. 탄핵을 거론하는 게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선거 때 당시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지방선거 기간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야기를 거론했었습니다. 야당이 지금 계속해서 출범하지 며칠 안 된 여당과 정부를 향해서 탄핵을 거론한다는 것은 저는 선동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아니,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그 북한군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목숨 잃어갈 때 뭐 방치했습니까? 국가의 어떤 책무와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치했습니까? 뭐 자유를 위해서 한국에 남겠다는 남한에 남겠다는 북한 어민들을 뭐 강제 북송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지금 정치와 국가의 어떤 기본적 책무를 다 이행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도하게 탄핵을 말하는 것은 선동이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잘못이 있으면 비판받고 거기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겠죠. 근데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 탄핵 얘기가 아주 그 들불처럼 번져가지고 지금 당장 뭐 현실화된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얘기들이 일단 정치권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유구무원이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신문 보겠습니다. 원톱 권성동 흔들리자 간장연대 아닌 김장연대 뜬다라는 얘기를 어제도 저희들이 좀 다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 장제원 의원, 김기현 의원
이 네 분 간의 권력 다툼 내지는 합종 연행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안철수 의원을 대표로 내세우고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좀 많이 알려졌던 간장설이 사라지고 대신에 안철수 대신에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대표로 내세우는 김장 연대설이 뜬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 들어보고요.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장연대. 무슨 연대요? 김장연대. 김장을 담그나요? 아니, 김기현과 장제원이 김장을 담글 철이 아닌데. 김기현과 장제원이 그 연대를 해서 당권 도전에 나선다. 언론에서 장면을 아주 재밌게 하셨나 보구만요. 저는 김기현이고요. 예. 저는 김장 담그는 소재가 아니고요. 어느 누구든지 같이 뜻을 같이 하면 같이 가는 것이고 뜻을 달리하면 때로는 병정하는 것이고 예. 그런 것이지. 예. 그리고 정의 뜻이 다르면 비판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렇죠. 그렇죠. 누구는 가까이 할 수 있고 누구는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런 기준을 사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네, 간장연대냐 김장연대냐 뭐 이런 얘기와 오가는 도중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채용 논란에 이어서 이런 당내 갈등까지 계속 불거지자 이제 기자들 앞에서 말을 좀 하지 않는 쪽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구무의 태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의 지금 처지가 약간 사면초가 곤란한 상황인가요? 뭐 꼭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최근에 있어서 일련의 어떻게 보면은 그 언급 특히 이제 그 사적 채용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원톱임에도 사적 불구하고 채용은 야당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예, 계속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얘기하시는데 근데 국민의힘 그것을 분들이 바로- 사적 채용이라는 용어를 자꾸 예, 써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예. 구급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그 서울에서 살 수가 있냐 또 뭐 내가 7급 해달라고 했는데 9급으로 했다든가 그런 말씀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비판이 있는 것으로 지금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이준석 전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이준석 현 대표입니다. 현 대표죠. 현 당원권만 대표의 어떤 그런 정지됐을 뿐. 리더십이 지금 그 정지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와 이게 당대표 권한 대행을 같이 있다 보니까 원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있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구설수에 오르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리더십이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간장연대가 아닌 김장연대 지금 그 최근에 이제 김기현 그 전 원내대표의 어떤 그 리더십이 떠오르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야, 이게 참 말씀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가 본인 스스로 지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의 위기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반성하고 한다고 하면 새로 리더십을 가지고 추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권성동 원내대표 어떤 원탑이 흔들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다만 앞으로 지금 이제 그 이준석 그 대표의 그 어떻게 보면 당원권 정지 이어서 지금 경찰의 수사 결과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리더십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서 6개월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컴백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기소가 됨으로써 완전히 정말 당원권이 자동 정지가 됨으로써 이 전당대회로 갈지 이 부분이 문제인 것이지 현재의 이런 상태를 두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떤 원탑이 흔들린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섣부른 것 같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은 빨리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라는 쪽으로 많이 이제 기운 것 같은데 장제원 의원은 이미 당 의총에서 지금 직무대행 체제로 가자라고 결론을 내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자라고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장연대라는 게 조금 안 맞는 그런 상황으로도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지지율 폭락 이딴 잡음에도 입 닫은 여당 중진들 앞서 이제 유구무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이크를 잡고 외부에 떠들면 분란밖에 생기지 않는다. 내부적으로는 당 지도부의 쓴소리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모습을 좀 보이고요. 마스크를 쓴 권성동 원내대표의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 실제로 이제 당내에서는 이제 입을 조금 닫아야 된다라는 여론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외부에 갈등으로 자꾸 비춰지고 자꾸 뭐 김장이니 간장이니 이런 자꾸 새로운 신조어가 생겨나니까 오히려 차라리 입을 닫자.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근데 예. 중진 의원분들께서 쓴소리라든지 당을 위해서 조언을 하시는 것들은 내부적으로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굳이 언론에 나가셔서 말씀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지도부가 잘 듣고 있으니까요. 근데 다만 몇몇 중진 의원분들께서 언론에 나가셔서 이제 쓴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저희 지도부가 그것 또한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겠죠. 중진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지도 체제에 대해서 좀 흔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분들이 뭔가 차기 전당대회를 노리는 분들이 어떤 그런 말씀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진정성에 있어서 좀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고요. 예. 뭐 중진 의원분들 내부적으로 쓴소리는 비공개적으로 많이 전달해 주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진 의원들은 말조심, 유구무원의 태도로 조금 바뀌셨는데 이준석 대표는 지방을 돌면서 계속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는 언제쯤 입을 뭐 이준석 대표도 지금 징계 상황에서 예.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국을 돌면서 본인을 향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지적들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예. 지적을 당원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 저는 SNS를 좀 자제했으면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개인적 조언이고요. 뭐 지난번에 SNS 올린 거 보니까 동영상에서 첫 마디가 최고위원회 우리 당의 문제는 최고위원회에 재미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별로 저는 좋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뭐 최고위원회가 재미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본인이 것들이 이제 없으니까 재미없다 이런 표현인가요? 예. 뭐 유머러스한 상황에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당대표를 향한 비판의 연장선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자숙하고 또 많은 당원분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도 만나겠다라고 하는 2030 당원들이 8,000명 정도가 몰렸다고 신청자들이 그 정도면은 대단한 새 아닌가요? 그 이준석 대표가 나중에 당대표의 전당대회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영향력이 있지 않나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이게 뭐 개인 의원분들께서 지역에 내려가셔서 예. 8천여 명분과 신청해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여야를 통틀어서 몇 명이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한 숫자인 것 같고요. 당 대표가 지금 당장 물론 수사 결과에 문제가 없어야 하겠지만 차기 전당대회에서 출마를 할지 아니면 혹은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혁신의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을 도와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자의 경우에도 지금 어쨌든 본인의 뜻과 비슷한 분들을 도움을 드리는 위치에 있다면 지금 뭐 지금과 같이 많은 젊은 당원분들과 이야기를 소통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찰 특공대 테러라든지 아니면은 흉악 범죄를 제압할 때 투입되는 경찰의 특수 부대죠. 자, 이 경찰 특공대가 이번에 탈북 어민을 북송할 때 호위를 맡았던 그런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죠. 지금 여기 사진 한 장 있습니다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경찰 특공대 호송 임무 투입을 국가안보실이 요청했다. 그리고 실제로도 투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탈북어민 2명 주변에 있는 이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경찰 특공대원입니다. 근데 이 경찰 특공대원이 어떤 임무를 전달받고 현장에 갔는지 현장에 도착해서야 그 임무를 알았다라는 기사가 동아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특공대에서는 이 업무는 경찰 업무를 벗어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당시 민감용 경찰청장이 문서로 이런 지시를 내린 게 아니라 구두로 지시를 내렸는데 그 이유는 사후 책임 논 문제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 평론가님, 이 지금 경찰 특공대를 이 탈북 어민을 북송시키는데 투입한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뭐 일부에서는 군 당국에서 군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 것이다. 이런 뭐 분석도 나옵니다만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겠죠. 이게 경찰 특공대를 보내는 것이 적법한 절차였느냐 이게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걸 공문 없이 말로 진행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인가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조사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진실에 접근하길 바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그렇게 결정이 났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지금 이 기사에도 나오는데요. 국가안보실이 원래 국방부와 유엔 사령부 측의 호송을 요청했지만 거부했습니다. 유엔 사령부 측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방부에서는 왜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거부했었는지 이 부분까지 저는 함께 다 터서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무리한 강행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또 국민들에게 들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군은 거부를 했을까? 예. 군이 거부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시다시피 판문점은 유엔 사령부 관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사령부에 나와 있는 그 우리나라 국군 같은 경우에도 유엔 사령관의 그 어떻게 보면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것이 밝히는 것도 거기에 있던 JSA 대대장이 문자로 송유근 그 국가안보실장한테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지휘 감독 관계가 아닌데도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결국 국방부가 거절한 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것이죠. 그 또한 그리고 얘기했듯이 경찰 특공대가 여기 들어가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업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했기 때문에 실체적 측면에서 봤을 때에 그토록 지시를 했다고 하면은 의무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지시를 했는 사람이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경찰 특공대 임무 같은 경우에는 테러 진압, 그와 유사한 업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테러 진압이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탈북민들을 북송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가라고 하면은 결국 공무원들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지시했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누가 지시를 했고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반드시 밝혀야 되는 것이고 아까 실체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뿐만 아니고 절차적인 측면에서 모든 행정은 서면에 의해 해야 됩니다. 만약에 긴급하다고 한다고 하면은 미리 지시를 한 다음에 뒤에 서류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구두로 됐고 관련되는 서류가 없다는 것은 결국 그와 같은 것을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고 사실 이와 같은 탈북자 북송 자체가 모든 것이 비밀로 유지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절차와 실체 모두 실정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수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연장선상에서 경찰 특공대 투입 외에 통상 2주가 걸리는 국정원 조사를 건너뛰고 사흘 만에 끝내버린 것. 이것이 바로 또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국 행정관께서는 이제 뭐 남북 문제, 대북 문제 이쪽 전문가시니까 자, 이 탈북 어민의 북송 문제,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 또 군당국, 또 경찰, 뭐 두루두루 권력기관들이 모두 관여가 돼 있습니다. 자,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함이 더 우선시 돼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남북 관계보다도 인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국내 법 절차에 따른 그런 어떤 원칙적인 대응이 더 중시돼서 평가받아야 되는 것인가? 어느 쪽이 더 중시돼야 됩니까? 저는 둘 다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관계 장관들, 부처들이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추방을 해야 된다고. 정무적 판단을 내린 거다.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예를 들면 논란이 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예를 들면 우리 헌법의 3조인 거고 또 헌법 4조 조항에 의하게 되면 헌재나 대법원의 판시에 의해서 2004년, 2005년 판시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소위 북한을 외국에 준하는 것으로 북한 주민을 외국 주민에 준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이 두 가지 조항들이 다 있어요. 좀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현 정부는 이 사람들을 흉악범으로 받고 비정치적인 흉악범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추방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거기에는 출입국 관리법이든 아니면 난민법이든 어떤 흉악범이기 때문에 이런 보호들을 받지 않아도 되고 추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치와 관련해서 부당한 개입이 들어갔다고 하는 부분들을 현재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내면 모르겠습니다만 법률적인 어떤 조항에 근거해서 관계장관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고 판단에 근거해서 추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종의 통치행위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통치행위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규범의 공백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절차적인 미비가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서 절차를 근거로 사법적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인권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의 인권 존중받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 우리 헌법을 따른다면 16명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되는 거죠? 라고 하는 좀 더 폭넓은 논의들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고 정권 간의 정쟁이 되기 때문에 2명의 인권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명이 죽였다고 얘기되는 16명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 범주 내에서 동일한 거잖아요. 저는 이런 논의가 확장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너무 정쟁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행정부가 사법부 노릇을 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헌법상 권력 분립을 위반했는 그 행위라고 보는데요. 죄가 있는지 여부는 누가 판단하죠? 수사를 해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재판부가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흉악범을 우리 공동체에 살 수가 있냐? 증거가 없는데 무죄냐? 그것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너무 지나치게 폄하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감청 조사도 있고 이 그 탈북민 2명은 사실상 그와 같은 행위를 자백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자백을 하면 서로가 어떤 자백의 보강 증거가 됐고 또 나아가서 감청 증거를 통해서 충분히 16명을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살해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그 유죄 판결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서 들어왔는 것은 한국의 사법 절차 내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인권 보호 절차를 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본인들이 진정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보낸다는 것은 국가안보실 직원들이 그렇죠. 실장이 본인들 직접 하는 것은 결국 행정부가 사법부 역할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계속 이제 이 문제는 쟁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예,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부분 스텔스 성능을 갖춘 베이비 랩터 최강의 스텔스기인 미국의 F-22 랩터와 비슷하죠.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을 갖춘 KF-21 어제 성공적인 비행을 했습니다. 무기 7.7톤을 탑재했는데 첫 비행에서 이렇게 무기까지 싣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만은 훈련의 성격도 가미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다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 짝발 약점 딛고 혹독한 감량, 우상혁, 세역선 넘었다라고 해서 매일경제를 비롯해서 오늘 주요 신문들이 일면 톱 사진을 모두 실었습니다. 호밀빵, 샐러드로 15kg을 감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영광의 순간 뒤에는 피나는 그런 혼란과 고통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감량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신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8.15 특사 대규모로 교통위반 생계사범을 포함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15 특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 석방됐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랑 또 김경수 지사 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도 사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창석 평론가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이미 지금 가석방이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김경수 지사도 이제 좀 같이 세트로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권이 교체된 것이 확정이 된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그 다음 날부터 권성동 당시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묶어서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위해서 야권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김경수 전 지사까지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에 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형이 굉장히 오래 또 살았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권은 김경수 전 지사 사면에 대해서 반겨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야권은 또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명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김경수 전 지사를 끼워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 여론을 끝까지 고심하다가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예. 뭐 조금 전에 자막으로 나갔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 출근길 도어 스태핑에서 이제 이 이재용 사면과 관련해서 일절 언급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서 언급하시면 안 되겠죠. 예. 다른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인하대 사망 학생 추락 후 1시간 넘게 호흡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인하대 캠퍼스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이 여학생. 그러나 추락한 직후에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으면 살 수도 있었는데 이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남학생이 1시간 넘게 방치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은 이제 무서워서 그랬다, 그래서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용태 최고위원께 제가 이거 여쭤보는 것보다는 우리 최진혁 변호사님께 여쭤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늘 공분하고 늘 대비책을 만들긴 합니다만 이게 여가부 폐지 문제와도 또 일부에서는 연계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긴 합니다만은 어떤 게 가장 원인이고 문제예요? 결국 이 부분은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예. 살인이냐 아니면은 그 강간한 다음에 유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수사를 해서 예. 유족들과 그 돌아가신 분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수사가 제일 먼저고 이것이 남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지 이것이 남녀 간에 일반적으로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치적인 어떤 공방을 넘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서 이 가해자에 대해서 엄한 처벌, 제대로 한 처벌을 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정점 28만 명 예측에도 거리두기는 최후 수단, 선 긋는 정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거리두기 없이 이번 여름 휴가철을 보낸다는 게 방역 당국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BA.5라고 하는 굉장히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 50% 점유율을 넘어서 우세종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정점 28만 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도 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 없이 그냥 자율 방역에 맡기겠다고 합니다. 김용태 최고위원님, 이거 맞는 정책이에요? 정부가 저렇게 판단한 것에는 저는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뭐 예. 질병청이라든지 관련해가지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어떤 과학적 근거나 모델링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거고요. 늘 말씀하셨던 대로 과학 방역에 대한 근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요. 또 대통령께서 늘 자유를 강조했기 때문에 자유의 수단으로서도 저는 거리두기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방역 당시에는 지금의 이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혹평을 했잖아요. 예. 뭐 이렇게 불필요한 규제를 많이 한다. 근데 규제를 풀어놓으면 이렇게 막 확진자가 확 늘어나는데도 여전히 그 입장 고수하는 건가요? 뭐 그런 입장을 선택한 데에는 뭐 데이터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뭐 관계기관에서 분명히 당시에도 문재인 정권은 그 데이터에 있어서 되게 과도하게 저는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정부는 그 데이터에 맞게 조금은 과거 정부와 다르게 본인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좀 규제를 풀고 또 저 상황에서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나마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BA.5 전파력은 강하지만 뭐 치명적이거나 아니면 뭐 더 심각한 증상을 가져오는 것으로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렇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느슨해지면 큰일 납니다. 예,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재감염 시에 사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는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